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원샷 진행을 맡은 조건혁입니다. 이슈 원샷은 사회복지계에 꾸준히 화두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전입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영규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재구 회장님,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서울시 지부의 형태로 법적인 기구를 띠고 있고요.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서울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영규 사무총장님께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에 466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관들의 연맹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회원시설의 권익 강화하고 위상 강화, 또 외부 자원 연계, 교육 제한, 교육 정책 관련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각 기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지관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에서 횡령과 비리 등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서울의 복지관은 복지관 사업 각종 사업에서 조금씩 뒷돈을 모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비리로 봐야지 도매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는 반면 최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법 3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민간 위탁의 본래 시작이 그 정부가 그 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 위탁을 시작을 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전문성도 없거나 이런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은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좀 이 기형적 형태로 제가 볼 때는 안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용시설 가운데서는 절대수가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은 대부분 다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좀 더 쉽게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민간 위탁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민간 위탁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관련해서 누가 이 시설을 건립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었느냐, 민간이 지었느냐의 문제. 네. 두 번째는 운영권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네. 정부가 운영하느냐, 민간이 운영하느냐. 이 네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관립 관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관에서 지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립 민영, 이게 민간 위탁인 겁니다. 네. 관에서 지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민립 민영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네 건물에 자기네 운영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민립 관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도. 그러니까 민간이 지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회복지관 예를 들자면 관립 관영, 정부가 지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한 31개소가 있고요. 네. 관립 민영, 그러니까 정부가 지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이 민간 위탁인데 이게 33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거의 한 90%가 다 네. 민간 위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위탁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때문에 횡령이나 비리 발생 빈도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사이버시 서비스 자체, 그 민간 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탁이 그 횡령을 유발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간 의탁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정부에서 지어야 되는 부분을 민간에 맡겨서 운영한다라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민간 위탁 제도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뭐 비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겠지만은 네. 이제 법인전입금의 오늘 주제인 법인전입금의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냐 아니면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냐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 민간 위탁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그 민간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들의 한계. 이 부분들이 아까 신윤규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발달 자체가 민간이 시작을 해서 정부가 민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제도화시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틀거리로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형태를 민간 위탁 중심으로 네. 계속 끌고 가는 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 대안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발하면서 그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공공에서 전달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사회 서비스 공단이 대안으로 나온 것도 이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한 한계점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이제 민간 위탁 제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도중에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기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 네. 아까 이제 장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자국민에게 주어야 할 서비스를 하는 네. 행위인 거잖아요. 네, 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게 의지해서 혹은 또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이 본래 취지에는 본래의 이 방향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에 갖는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정부가 공무원들이 정부 예산으로 네.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근데 민간 위탁을 주는 거는 민간 위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컨대 민간의 자원을 더 동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더 전문성이 높다든지 네. 효율성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위탁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형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민간에게 맡긴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뭐 서비스 공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의는 저는 좀 유의미한 논의다. 사회복지 현장의 전반의 어떤 이 내용을 바꾸거나 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매우 유의미한 논의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토론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법인 전입금이 무엇인가라고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횡령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이제 관장과 부장이 법인 전입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횡령 비리 등의 이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법인 전입금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또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총장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법인 전입금의 정의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인 전입금도 사실은 좀 복잡한 내막이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뭐 법리적으로 써 있는 그대로만 좀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방식의 결과물로서 법인이 각종 시설을 위탁받을 때에 위탁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라고 약정하는 형태. 그것이 이제 법인 전입금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수익자 부담금 이런 표현으로 한때는 사용하기도 네, 했었고요. 또 법인전입금의 개념 정의가 다 달랐어요. 예컨대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후원금으로 거둬들인 것, 후원금, 네. 이 후원금도 법인전입금에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한때 있었고요. 또 순수하게 법인에서 주는 돈만 법인전입금을 봐야 하는지의 논쟁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법인에서 후원 사업을 목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거를 시설로 줬단 말씀이죠.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용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시설에 법인전입금이 내려왔을 때에는 법인전입금을 가지고는 그 시설의 운영에 맞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아까 이걸 다시 돌아오면 법인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법인에 전입금을 줬는데 모금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모금했는데 시설에 내려오니까 그 드는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법인에서는 아동들의 예컨대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모금을 했어요. 네.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자기 산하시설에게 법인전입금으로 내려보냈어요. 근데 법인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아동의 급식비에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예컨대 급여를 주거나 예컨대 판고비를 쓰거나 네. 이거에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명목과는 다르게 그렇죠. 이제 근데 사용을 현재는 이 구조가 되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는. 왜냐하면 이 돈이 전입금이 후원 법인에 들어왔다가 법인에서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법인에서는 그 돈을 목적서에만 안 쓴 거니까. 네. 근데 시설로 내려올 때는 용도가 굳이 표현하자면 바뀌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용도가 세탁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 전입금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법인 전입금을 보면은 일종의 이제 계약에 의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번 비리 사건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그 신인규 총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금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법인 전입금이 법인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뭉뚱그려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법인 전입금도 후원금과 네.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명확히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후원을 받았으면 그 후원에 받은 돈은 그 목적 사업에 시설에서 쓰더라도 목적 사업에 맞게끔 명확하게 하라는 부분으로 지침이 변경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어서 법인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법인 전입금 내려오는 법인 전입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뭐 일부의 이제 큰 그 기업 재단이나 뭐 이러한 후원 재단 같은 경우나 큰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그 재산 수익을 통해서 네. 수익이 창출되지만. 는 그렇지 않고 뭐 시설 법인이나 작은 법인들 이러한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후원금을 통한 그 법인 전입금 예전에는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그걸 법인에 주고 그러면 법인 전입금이 약정이 돼서 그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히 구분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인 전입금은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는 그 법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민간 위탁을 받으면서 얼마를 내야 된다든가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다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탁을 맡는 과정에서 네. 우리 법인이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겠다라는 약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과정에서의 약정인 부분들이고 이 계약의 과정에서의 약정이라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법인에서 수익을 하든지 뭘 해서 이걸 부담하는 능력껏 약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초과하거나 그걸 이행하지 않거나 이제 이러한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그 이행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약정하면서 공증하잖아요.
그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핵심은 그거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만드는 방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재단이거나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는 법인이거나 이런 데는 일정량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수익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는 수익 구조가 후원금에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원금을 가지고 산하시설에 법인전입금 내려주는 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메이저 법인, 소위 뭐 대형 법인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부에서 후원금이 많이 모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정 부분들을 산하시설에 내려주는 것들이 뭐 무리 없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군수법인이거나 혹은 또 영세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무늬만 법인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법인의 명의로 시설을 운영하지만 실제는 시설 안에서 법인전입금이 다 조성이 돼서 그 돈이 다시 법인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설로 내려오는 형태. 이게 이제 이번에 이 해당 사건이 터진 그 기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근절돼야 하는 혹은 또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민간 위탁에 있어서 법인전입금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인에서 능력이 없으면은 그걸 약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약정을 하지 않고 안 맡아야 되는 게 더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이제 결국은 법인전입금을 아예 제도적으로 없앨 거냐 유지할 거냐의 논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죠? 소위 이제 법인전입금 폐지론 이야기 저희가 많이 이제 하잖아요. 다음 질문으로 그렇군요. 그거를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네, 법인전입금 폐지 하자는 주장도 있고 상한선을 두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논문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두고 그 초과 금액을 내더라도 같은 등급의 점수를 매긴다라는 그 논문을 본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두 가지 의견에서 각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제 의견은 법인전입금 확실해야 될 게 상한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있습니다. 상한제. 그래서 2천만 원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을 정해놓고 상한제는 아니죠, 그게. 왜 뭐냐면은 위탁 심사를 할 때 이제 법인전입금의 그 법인에서 능력 부담할 수 있는 약정 금액의 점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5점인데 최고점이 5점이에요. 그랬을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5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써내도 저 5점 받는 거고 5점 미만으로 이제 뭐 4점, 3점, 2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2천만 원이 상한선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내는 건 뭐 간섭을 안 하고 어쨌든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건 2천만 원 이상이다. 근데 그 의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1억 원을 내도 5점, 2천만 원을 내도 5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인은 1억 원을 쓴 거예요. 어떤 뭐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똑같은 점수는 5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95점의 배점이 있잖아요. 95점 배점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렇죠. 당장 제가 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1억 내겠다고 여기는 2천만 원 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방식은 아예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2천만 원을 정해놓고 그 이상 아예 못 내게 하는 게 나아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못 내게 하는 방법. 그 이상을 인정 아예 안 하게 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약간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다를 수 있죠. 뭐 굳이 그 2천만 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뭐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서 더 이상 못 내게 한 필요 없이 아예 폐지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에서 보통 그 뭐 이제 사회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뭐 하긴 하지만은 그 정부보조금이 보통 7, 8억, 10억 가까이 이제 사업비까지 하면 그렇게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2천만 원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책무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부담, 그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책임의 정도가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서 감당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정부 관련법과 정부 지침 그리고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사업이 짜여져요. 운영 지침 예산도 그러한 부분들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법인의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정부에서 체계가 안 잡히고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할 때는 법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운영 편차가 컸지만은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서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 어떤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도를 갖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상한선을 두고 법인의식 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럼 차라리 아예 없애고. 이 민간 의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하면서 또한 법인 전입금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민간 부담을 주기 위해서 민간 의탁 제도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저는 민간 의탁 제도 법인 전입금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법인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한 측면은 민간 의탁 제도를 유지시키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 회장 의견에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민간 의탁 문제와 이걸 연관시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인 전입금이 없어도 시설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이잖아요, 장 회장님은.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제가 봐도 서울은 워낙 보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억 정도 보조금에서 뭐 몇천만 원 해야 비율이 작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 소도시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전입금의 비중이 크기도 할 뿐더러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워낙 종사자 처우가 안 좋으니까 법인 전입금이 내려와야 그나마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규정 외 수당도 더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또 보건복지부가 지금 주고 있는 급여 인건비 가이드 기준을 지키지도 못한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법인 전입금이 내려와서 일정 부분에도 처우의 기여화가 있다. 이런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지금은 이제 법인이 중요하지 않다. 제도나 지침이나 뭐 법적 장치 이런 것들로 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다 법인 문제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법인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됐고 법인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법인의 책무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책무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법인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인의 철학이나 가치나 신념 이런 것들이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인이 물론 이제 돈을 내면 그게 높고 돈을 안 내면 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법인이 일정 부분의 전문성이나 이거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장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법인이 결국 약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부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법인 전입금이 유지돼야 된다는 속에서 법인의 책무성 그리고 법인이 그러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부분들로만을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지금같이 대규모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큰 시설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도 뭐 인권 침해 문제 나왔었던 데도 그 대형 법인이었거든요. 이러한 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법인의 그 가치, 책무성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그 관리 감독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법인의 책무성이나 법인의 의무 또는 법인의 규모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혼재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법인인 거 맞죠. 대형 법인이고 안정돼 있고 재원도 충분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법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철학이나 가치나 신념,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그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왜곡돼 있는 그런 법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입금을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법인 전입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법인들 대부분 다 보면 법인의 사이즈나 규모나 재산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실제 시설을 운영할 때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또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가치적으로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을 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 법인을 키우려고만 하고 세를 확장하려고만 하지 그 내실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좀 충실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네, 제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본점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된 관행처럼 직원들이 일하고 그 법인 전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오고 이러한 게 굉장히 오래된 사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동안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오래된 관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들에서 민간협탁에서 법인 전입금 부분들은 점적으로 그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오래된 관행이 일반적으로 됐다라면은 요번처럼 그렇게 막 숨어서 하진 않았겠죠. 이러한 관행들이 끊이지는 않는데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같이 모복제안에서 있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부풀려서 하고서는 차익을 돌려받는 형태들로 명확하게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그 운영 비용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직원, 사회복지 시설 직원들이 후원을 개발하든가, 뭐 바자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거를 법인 전입금으로 입금시켰다 돌려받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 비리다 이런 판단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인데 요즘에 와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명확히 행정지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채용된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채용한 인력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서비스를 잘 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후원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모두 시설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보조금으로서 채용된 인력이고 그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인원들이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조직이잖아요. 네. 그럼 보조금 부분들에 있어서 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행정지도가 지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이냐 뭐 탈법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번에 나왔던 법인 전입금을 네. 만드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든가 뭐 보편화된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혹시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같은 의견이고요. 네. 이 관행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볼 때는 매우 왜곡된 거고요. 사회복지관이 법인 전입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사례와 같이 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거나 네. 예컨대 뭐 카드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어요. 뭐 그런 사례도 제가 흔히 본 적이 없고, 물론 이제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불거진 경우는 이제 가끔 있었죠. 근데 그것이 법인 전입금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관행도 아닐 뿐더러. 네.
그건 이제 뭐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쟁점은 그보다도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법인의 후원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설의 직원들이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산이 모아져서 법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설로 내려오는 형태 이거를 갖다 이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 직원이 법인 직원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이 이제 맞장난 같긴 한데 시설 직원이 그 법인 직원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는 소속은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 보증을 받아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라고 나한테 급여를 주는 건데 내가 법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반백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한 의미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일부 법인에서는 매우 그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네. 뭐 후원량을 할당한다든지 전입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너는 뭐 1년에 몇 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오라든지 네. 뭐 이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근간에도 또 SNS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종사자들은 주로 하지 말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수익 구조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좀 특이한 관점이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후원금을 내고 바자회에 참여하고 하는 행위가 네, 네. 시설을 시설을 보고 하는 거냐 법인을 보고 하는 거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역의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바자회를 합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와서 후원을 하고 참여하는데 그게 법인의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 이 교회는 지역교회이고 법인과 지역은 다른 건데, 아니, 법인과 시설은 다른 건데, 이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후원금으로 잡혀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어쨌든 그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복지 시설 직원들은 시설 소속이에요. 그리고 시설 소속으로 그 정보보조금이 시설로 들어가서 급여가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 사적 노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적 노동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의 문제되는 네. 종교 참여에 대한 강요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법인의 네. 업무에 동원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노동과 관련하면 이게 이제 그 하는 일이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하고 뭐 해서 사업비를 모아갖고 네, 직원한테 네. 서비스를 주는 모양새는 똑같은데 이것이 직원들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돈이 복지관 회계에 잡혀서 복지관에서 지출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법인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의 노동은 이 시설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법인을 위한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히 사적 노동이 되는 거죠. 아니 논리는 그래서 그 돈이 법인에 갔다가 다시 쓰러 온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협회나 기관 쪽에서 이제 이러한저러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가본다면은 법인 전입금을 없앤다 아니면 낮춘다 뭐 상한선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없애거나 낮추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혼탁해질 수 있고 직원들의 고충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문턱이 지금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예컨대 법인에서 지금 그 위탁을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뭐 법인연입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가게 운영하는 건 다른 거죠. 이거는 예컨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고요. 재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또 주는 이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검증이 안 됐는데 그냥 몇 명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만약에 보조금이 10억씩 나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줄 수도 없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장 회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통으로 우리가 의견을 합치할 수 있는 것은 법인전입금을 지금같이 소위 무한 경쟁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네, 네. 저기서 5천만 원 낸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한 1,000만 원 더 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될 거야. 이런 무한 경쟁으로 가는 구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기 능력에게 더 오버해서 전입금을 쓰게 되고 전입금을 하게 되고 약정을 하게 되고 그걸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는 이제 폐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책무성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하여튼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문을 열어놨다고 해도 뭐 아무나 다 들어오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위탁을 주는 위탁자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건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격이라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국가로부터 이에 대해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를 받고 등록을 했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 법인격을 받는 법인과 법인격들이 자본을 중심으로 했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했느냐라는 부분들의 차이인 거고, 또한 대부분 뭐 이렇게 이제 심사를 가다 보면은 여러 데 있어서 이제 그 법인의 자산 규모를 또 볼 수밖에 없는 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거기 인적 구성 이사님들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도 좀 보긴 보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보다는 과연 이 규모에 맞는 것을 운영을 하는 데서 그만큼의 능력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제는 좀 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또한 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전통적인 사회복지 법인들이 국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다 손을 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남는 부분들은 대형 이제 종교를 중심으로 한 법인들과 아니면 아예 영세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사회복지 법인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그러한 부분에서 진입장벽 부분들이든 뭐 그것을 없애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구조 자체가 뭐 총장님이 2천만 원을 뭐 한 개를 주자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예 심사평가에서 법인전입금 항목을 아예 없애서 진짜 그 몇 천만 원씩 뭐 몇 억씩 써내는 거가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들이고, 저는 이 문제하고 네. 이 법인전입금을 지금 현재 문제된 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운영의 취약성도 있지만은 이건 도덕적인 문제들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그 지도 점검의 미흡 속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을 자꾸 같이 혼재해서 문제를 삼으면은 이게 마치 제도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네. 예.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이제 정리를 슬슬 하고자 하고 있는데, 혹시 총장님께서 뭐 적으신 거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핵심은 민간위탁제도 법인전입금 문제 다 묶어서 같이 보면, 법이 제일 좋은 거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건실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인의 능력과 법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평가할 거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재정이나 뭐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소위 하드웨어를 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법인, 어느 메이저급 법인, 어느 대형 법인, 어느 종기법인, 이런 법인들이 대부분 다 시설들 소위 장악해 갔던 거죠.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해요. 그러면 재정이나 그런 하드웨어 아니면 뭘로 볼 거냐? 사람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법인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인의 구성원이 누구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데 뭐 이사진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전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소위 대안적 얘기들이 뭐냐면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장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인 거죠. 시설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조직들이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거는 돈은 없어요. 거기가 노조나 협동조합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뭘로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볼 때에 그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큼 건실하게 해왔느냐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거죠. 돈 대신 그걸 신뢰하고 그들에게 사회복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첨언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이 뭐 시설이든 법인이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는 다 피고용 상태의 부분들로서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노동자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많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지금처럼 그 사회복지법인 형태들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법인이 계속 위탁을 맡는다라면 이 노동자들의 참여의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외부이사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그쪽 산하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사를 선출해서 이사회에 들어가는 구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사를 선출을 해서 아예 거기 대표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고 이렇게 오픈된다라면은 이거 뭐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로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 산하기관은 명확하게 정부에서 통제가 가지만 이걸 사회복지법인 같은 민간법인은 민간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거고 외부이사 정도 뭐 이러한 정도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 운영의 형태 다양화해서 가능성을 보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다양성을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법인 전입금에 대한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뭐 법인 전입금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상한선을 좀 두면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신용규 총장님과 장재구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